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중견건설사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좀 일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네, 다음. 네, 오늘의 주제 타이틀이에요. 하나둘 쓰러지는 그리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견건설사들. 오늘은 이제 중견건설사들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시공능력평가 20위에서 100위 중견건설사 중 분기별 공시를 하는 27개 기업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미천구 공사비와 공사미수금 규모가 약 8조 91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말과 비교해서 1년 만에 11%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제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는 그나마 사업 다각화 등으로 버티지만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건설사들은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 당장 현장 운영비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고사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천구 공사비는 2024년 9월 3조 5,665억 원에서 지난해 9월 2조 8,303억 원으로 약 20.6% 감소했다고 나오고요. 공사미수금은 3조 7,218억 원에서 5조 2,607억 원으로 약 41.3%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천구 공사비는 공사를 진행 중이나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뜻하고 공사미수금은 대금을 청구했음에도 받지 못한 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공사를 마쳤는데도 현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다음. 이제 공사 미수금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지방 미분양 증가라고 나오고 있고요. 올해 1월 기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29,555 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이제 29.2% 늘었다고 합니다. 악성 미분양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이제 지방에 분포해 있다고 하고요. 주로 지방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중견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지난 1월 부도가 난 시공순위 111위 3일건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3일건설 관련해서 기사를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광주 전남의 중견건설사 3일건설의 공사미수금이 2021년 말 약 186억 원이었는데 2024년 말 53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한 개 기업이 그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 비율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영업이익을 내도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해왔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한 개 기업 중 중견기업이 2023년 44개에서 2024년 59개 업체로 34.1%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한 개 기업 중 대기업이 14.3%, 중소기업은 10.3% 늘었다고 하네요.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보증 사업장 중 주의, 관리, 경보 단계에 해당하는 부실 사업장이 39곳에 달한다고 하고요. 2024년 28곳에서 40% 가까이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의 이하 단계는 시공사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HUG가 직접 분양대금, 입주금을 관리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건설 공사비 지수가 143.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역 봉쇄가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장기화될 경우에 이제 아스팔트와 시멘트 등 건설 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연탄 수급 차질로 시멘트 가격이 급등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방금 이 시멘트 가격이 급등했던 상황, 러우 전쟁 때문에 급등했던 이 관련된 기사는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에 따르면 지방주택 수요를 살리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을 했네요. 다음. 네, 이 기사는 앞에서 언급된 이 3일건설 관련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3일건설이 1월 6일 광주지법 파산 일부에 법인 회생 절차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전남 장성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11위의 지역 중견 건설사라고 나오네요. 이제 318아뷰를 라는 이제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광주와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을 해온 회사이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무한 200여 세대, 화순 500여 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는 없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없다고 나오고 있네요. 예. 채무나 공사대금 미지급이 없는 건실한 상태인데 보증제도 개편에 따라서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정감정평가 제도 변경으로 전국 4,600세대에 대한 보증담보 요구가 급증하고 연대보증 참여로 인한 직접적 위험이 이제 커졌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정감정평가 제도 변경 관련해서 이따가 또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네, 이 기사가 이제 앞에서 언급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정감정평가 제도 변경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지난 6월 시행된 HUG 인정감정평가 제도는 비아파트 사업자가 보증금, 방한보증 시 보험을 신청할 때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받는 방식이라고 하죠. 기존엔 사업자가 40여 개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원하는 평가액이 나올 때까지 여러 기관의 예비 감정을 반복하거나 감정평가서가 짜고 실제 평가액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억감정 등을 이제 해서 전세 사기 발판이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고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이제 문제가 또 생겼는데요. 평가기간이 축소가 되면서 감정평가액이 크게 줄었다는 거죠. 이제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 시행 후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에서 최대 20%까지 삭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LTV가 60% 이하여야 하는데 올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 안심주택 14개 중 사업장 중 10개소가 LTV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그렇게 내다봤네요. 운영 중인 청년주택 중 94%가 해당할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절실한 청년층이 오히려 보증금 보호 대상에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지면 사업자의 자기자본 부담이 커져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청년 안심주택 전용 보증 상품을 또 개발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HUG 관계자에 따르면 감정평가 금액은 기존 감정평가가 담보가치를 얼마나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시세가 얼마나 변동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감정평가제도 도입으로 평가액이 삭감됐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임대보증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당장 적용 유예가 어렵고 서울시가 제안한 제도 개선 역시 검토 중이나 정해진 바가 없다. 별도의 청년 안심주택 전용 보증 상품 또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언급된 3.1건설 관련해서 제가 또 가져온 기사인데 3.1건설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버렸고요. 지금 이제 영무토건이라는 다른 업체가 또 나오고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유탁건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해 5월 영무토건이 부채 790억 원을 견디지 못하고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다. 1997년 서해토건으로 창립한 영무건설이 이제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111위를 기록한 중요건설사, 이렇게 설명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체주택 브랜드인 영무의 다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분양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미분양 등으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탑건설 이제 시공능력평가 97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유탑엔지니어링, 유탑DNC 등 유탑그룹 계열사 세 곳이 지난해 10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이제 신청했다고 하네요. 유탑그룹은 광주시청사, 전남도청사, 광주월드컵 경기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호남권 랜드마크를 시공한 지역 대표 건설사라고 하네요. 2024년에는 한국건설과 남양건설, 남광건설 등도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지난해 광주 전남 주택건설업 폐업이 136곳에 달한다고 하고요.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제 나타난 결과겠죠. 이제 중흥건설은 이제 본사를 광주에 유지하면서 서울 수도권 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수주 개발 기획 등 본사 인력 일부를 서울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호방건설은 2019년 본사를 서울 서초동으로 이전을 했고, 오미건설은 성남 본담으로 본사를 옮겼다고 합니다. 제일건설 역시 광주 본사를 유지한 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지사를 두고 이제 수도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호건설은 서울에 본사가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지방을 거점으로 성장한 건설사들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제 올라가는 데는 지역 인구 감소와 주택시장 침체 때문이다 라고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지방에서 이제 신규 사업을 찾기 어려워진 것도 이유가 된다고 하네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도시정비 사업 수주가 서울에 이제 집중이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 건설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다. 분양률 저하와 이에 따른 미수채권 증가, 준공후 미분양 확대,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 리스크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보증제도 변경 등으로 보증제도 변경은 아까 우리가 한번 봤었죠. 예. 유동성이 취약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희생되고 있다. SOC 예산의 조기 집행과 내년 예산 확대,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양책이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영무토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다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광주지구 파산 일부는 이제 영무토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 명령을 공고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영무토건이 지난해 매출 885억 원, 이제 24년이겠죠. 24년에 매출이 885억 원, 영업손실 6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2023년 매출 1529억 원과 영업이익 167억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실적이 크게 좋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네, 아까 기사에서 또 유탑 건설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제 유탑 엔지니어링은 설계 감리, 유탑 DNC는 개발 주택 임대 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탑 건설이 2023년 17억 원, 2024년 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당기 순손실은 지난해 50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1년 이내, 이제 지난해니까 이것도 이제 24년이겠죠. 네. 1년 이내 만기 도래 채무는 1235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순현금 흐름도 20억 원 유출이 되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단기 차입금이 2023년 284억 원에서 지난해 526억 원으로 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유탑 엔지니어링의 현금 흐름 역시 큰 폭으로 악화되었고 2023년 7억 원이던 순현금 흐름은 지난해 78억 원으로 78억 원 유출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네요. 투자활동 현금 유출도 25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탑 DNC는 2023년에서 2024년 각각 70억 원대 영업손실, 100억 원대 단기 순손실을 냈고 영업활동 현금 유출 22억 원, 투자활동 현금 유출 14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1982년 종합건축사무소 남해대도로 출발을 해서 2000년대 유탑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로 사명을 바꿨고 2003년 유탑건설, 2014년 유탑 DNC를 설립하면서 덩치를 키웠다고 하네요. 유탑그룹이. 그리고 유탑 유블레스 브랜드로 전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을 공급을 했고 유탑 엔지니어링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설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화산 신청을 한 거죠. 자, 다음. 네, 남양건설 대표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은 남양건설, 남강건설 관련해서 이제 기사에서 언급이 됐었죠. 네, 그래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남양건설 대표는 지난해 회원사의 만장일치 추대로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까지 맡고 있는데 이 회사가 좀 힘들어졌다 파산 신청을 냈다라는 거죠. 2010년 4월에 이제 법정 관리 신청을 했는데
6년 4개월 뒤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경영 정상화 8년 만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다. 지난해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에서 127위에 올랐었는데 이제 이 회사가 1958년 설립됐고 이제 토목사업과 남양휴튼 등 상호로 주택사업을 또 하고 있다고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남강건설 얘기가 또 나오죠. 2014년 4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3년 만에 회생 절차를 마친 뒤 이제 또다시 법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1970년에 이제 설립되었고 광주 동구 동명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하네요. 올해 8월 기준 시공평가에 949억 원으로 전국 도급순위 265위의 중견 건설업체다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서구청 청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기독병원, 하수 종말 처리장, 위생 매립장 등 이제 900 시설물 건립 사업을 주도하거나 공동 참여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중흥건설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이 살짝 나왔었죠. 네, 그래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중흥건설은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중흥건설 본사 근무자 150여 명 중 상당수를 순차적으로 서울 사무소로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장 근무자로 분류되는 800여 명은 이동 대상에서 제외되고 광주 본사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광주 전남 경기 세종 지역 아파트 건설을 해왔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 건설 수준은 비교적 많지 않다고 합니다. 1에서 2년 전 도시정비 사업부서를 서울에 구성을 하고 이제 일반 주택 사업 영업도 이제 확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1989년 설립된 광주 기반 중결 건설사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흥 S클래스 아파트로 이제 인지도를 높였다.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62위를 기록한 회사다라고 합니다. 중흥그룹은 중흥토건, 중흥주택, 중흥건설산업 등 이제 자회사를 보유한 재계 서열 20위권의 대기업이다라고 이제 그룹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2021년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였던 대우건설을 중흥건설이 인수했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대구 경북, 아까는 이제 전남 전라도 관련된 업체였죠. 전라도에 있는 업체들 얘기였고 이번 기사는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회사입니다.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홍성건설이 지난 25일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고 홍성건설의 계열사로 대구 동구에 본사를 둔 홍성개발도 이제 같은 날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에 기준 경북 6위, 전국 197위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하네요. 2007년 설립된 홍성건설이 주택과 상가 건설 분야에서 성장한 업체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색깔이 좀 다른 기사예요. IS 동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이 IS 동서를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다고 하네요. 단기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중장기 유망 종목에도 동시에 이제 편입이 되었다. 도급 위주 건설사와 달리 자체 사업 비중이 이제 크고 자체 사업은 토지 매입부터 분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분양 성과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또 성공 시 이익률이 도급 사업 대비 이제 높은 점이 있다고 하네요. 자체 사업 분양을 결정한 대구 프로젝트는 약 3조 5천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된 경우에 매출 인식과 함께 이익 레버리지 효과 또한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이 5,432가구로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지난해 12월 대비 9% 감소했다고 하네요. 감소 물량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컸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8% 줄어든 수치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제 건설업 투자를 업황 전방 회복이 아닌 사업구조 차별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라고 하고요. 이제 IS 동서 같은 경우에 환경 폐기물 처리 등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이제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 건설 경기 변동성을 일부 완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공공공사는
사업 안정성과 수익 예측 가능성이 높아 경기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하네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SOC 예산을 21조 1천억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2025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동부건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동부건설이 이제 균형 잡힌 수주 전략을 기반으로 지난해 신규 수주 4조 원을 돌파하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건설업 전반의 수주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이고 중견 건설사 가운데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 동부건설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54kV 초정 보온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하네요. 충북 봉은군 일대에 총 22.6km 규모의 154kV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약 474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이 된다고 하네요. 철탑 기초 및 조립 가설, 전선 가선, 송전 설비 설치를 비롯해 인허가, 환경,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민건설은 광주의 방직 공장 부지를 개발하는 챔피언스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약 4,300가구 규모 주거시설과 함께 현대백화점, 더현대 광주, 특급 호텔, 업무 상업시설, 역사공원을 결합한 2조 원대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쌍용건설은 올해 초 두바이에서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고급 레지던스 공사를 이제 수주를 하고, 이제 두바이 구경 이제 해당 사업이 두바이 구경 개발사 WASL이 발주한 에비뉴 파크 타워스 프로젝트로 주거와 오피스, 상업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도심 복합 개발이라고 하네요. 다음, 하얏트 센트릭 호텔과 원 레지던스 등 기존 두바이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동 지역 추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두바이에서만 이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 중이라고 하네요. 태양건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 다목적 체육관, 과천에서 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원 공사 등을 수주를 했고, DLEN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 8,100억 원 규모의 광명 시흥 공공주택 사업에도 참여했다고 하네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정비 시장에서는 대형사와 중견사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중견사들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정비 해외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공공사와 SOC 사업은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에 도움이 된다. 정부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 속도가 향후 시장 판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네, 이 기사는 아까 그 러우 전쟁 때문에 유연탄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었다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대러시아 수출입길이 이제 막혔다. 그래서 이제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유연탄 가격이 폭등하면 시멘트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하고요. 한국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 사용량의 75%를 러시아에서 나머지 25%를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고 하네요. 시멘트 1톤을 생산하는데 0.1톤 가량의 유연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멘트 생산 원가의 40% 이상을 유연탄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멘트를 주 원료로 하는 이제 레미콘 업계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22년 기사인데 이제 호르무즈 해역 봉쇄가 장기화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아까 동부건설 언급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제 충청북도 보은군 일원에 총 연장 22.558km 규모의 그 154kV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전력망 확충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철탑 기초 및 조립 가설, 전선 가선, 송전 설비 설치, 인허가, 환경, 안전관리 전반을 이제 포함한다고 하네요.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1개월이고 총 공사비는 474억 원으로 동부건설이 주관사를 맡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개통 병목을 해소하고 사고 또는 정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이중화 전력망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다음 이제 우미건설 얘기도 나왔었죠. 예, 우미건설이 전남대병원에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합니다. 다음 챔피언스시티는 종합부동산 회사 우미건설과 국내 리딩 디벨로퍼 신영 등이 주주로 참여한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PEFB가 광주 북구 임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다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옛 전방 1심 방직 부지 약 9만 평 규모로 개발되는 이번 프로젝트가 총 4,315가구의 대규모 주거타운과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 특급 호텔, 업무시설, 병원, 두 곳의 역사공원 등이 어우러진 복합 랜드마크 시티로 조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 쌍용건설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이 됐었죠. UAE의 두바이 국영 부동산 개발 회사가 발주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에비뉴 파크타워 공사를 따냈다 라고 합니다. 지상 37에서 43층 레지던스 2개 동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도심 핵심 개발지에 들어선다고 하네요. 2024년 이후 두바이에서 이머시브 타워, 키파브 개발 사업, 크릭워터스 등의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를 했고 현재 두바이에서 6건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이 돼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총 공사비 766억 원 규모의 체육관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60% 지분으로 삼보종합건설, 대화건설과 함께 시공을 맡는다고 하네요. 이제 청주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공사를 하는 거죠. 해양건축과 AI 아키그룹이 설계를 담당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7년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의 최종 경기 운영을 위한 국제규격시설로 건립이 된다고 하네요. 청주시 흥덕구 성수동 일원에 이제 위치할 거라고 합니다. 지어지면 이제 뒤에 사진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대지면적 42,495제곱미터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총 6,000석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조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는 6월 착공에 그러면 2025년 이제 6월 공사를 이제 시작했다는 거네요.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 태영건설이 또 이제 고속화도로를 또 그 프로젝트를 이제 따냈다고 아까 기사에서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총 사업비 6,100억 원이 투입이 될 것이고 태영건설이 지분 35%로 주관사를 맡고 대우건설, KCC건설, 동원-ENC, 영전종합건설, 신흥건설, GI, ESI, 금도건설이 참여할 거라고 하네요. 설계는 유신과 경동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맡는다고 합니다.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에서 주암동 1원까지 총 연장 3.04km 구간에 지하차도 1개소, 보행 6교 2개소, 방음터널 2개소, 인터체인지 교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다음 이 그림은 이제 공사 관련된 그림입니다. 자, 여기 사업을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고 하는 거죠. 총 길이는 이제 구간은 3.04km가 되고요. 다음 태영건설이 또 부산항 관련해서 수주 땄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태영건설이 지분 33%의 주관사로 참여하고 GS건설, 동부건설, 관악개발, 영진종합건설, 해동건설, 정우개발, 정주건설, 덴버코리아 ENC, ESI, 산미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리고 설계는 세광종합기술단, 항도엔지니어링, 대양엔지니어링이 맡는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6,056억 원이라고 하네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 전면 해상에 위치한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용할 수 있는 450m 길이의 선석과 상부시설 그리고 240m의 서측 호환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12월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이미 건설하고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태영건설에 대한 또 얘기죠. 그 양사라고 하니까 DLENC와 태양건설이죠. 태양건설이
태영건설과 DLNC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및 시흥시 관림동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총 계약 금액은 약 8,107억 원이라고 하고요. 태영건설은 전체의 20% 지분으로 참여를 해서 1,621억 3,827만 원 규모의 일감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 매출액 대비 6.04% 수준이라고 하네요. 다음. 자, 이번 프로젝트가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은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에서 2035년 10월 31일까지로 약 10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S1 10블록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11개 동 총 1568세대가 들어설 거라고 합니다. B1-3 블록에는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8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1148세대가 공급이 된다고 하네요. 두 블록을 합치면 총 2716세대의 이제 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이번 중요한 건설사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일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법원에 제출을 했고, 또 다른 건설사들은 이제 다양한 그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하면서 살아나려고 좀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